이번 시간에는 6장 미국과 현대의 간호 발달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에는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고요. 여기에 학습 목표는 미국이 현대 간호 사업을 주도하게 된 요인, 1, 2차 세계대전이 미국 간호에 미친 영향, 미국 초기에 대내외적인 전쟁이 간호에 미친 영향, 초창기 미국의 병원과 간호 상황을 엿볼 수가 있고, 미국 초기 세상의 간호학교 교육 원칙, 미국 교육기관의 발전 과정, 미국의 간호 실무와 연구 발달 과정, 미국 간호협의회, ANA의 기능, 미국 간호연맹, NLN의 기능과 미국 간호 지도자들의 업적이 나와 있습니다. 개척기의 병원과 간호, 영국은 간호 사업의 모체가 되면서 깊이 있고 전통 있는 투쟁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의 간호가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은 그 미국이라는 그 어떤 그 존재 자체가 기반이 된 게 개척 정신과 과감한 교육 개혁에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새로운 세대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탐험, 식민지 욕망으로 르네상스와 개혁에 눈뜨게 된 몇몇 유럽 강국들이 힘을 사용해 무역하면서 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식민지였던 미국에서의 병원 건설과 열악한 간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미국의 개척 과정과 그들이 지닌 정신적 특징을 이해하고 또 그들이 지녔던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변화된 간호 발전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병원 설립과 간호. 식민지 개척자들이 새로운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자유와 경제적 기회를 추구할 수 있었어요. 1519년 스페인은 굉장한 강국이 되었었죠. 왜냐하면 세계 도처에 식민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1524년에 코테즈라고 하는 사람이 멕시코에 병원을 설립을 했어요. 이 병원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병원으로 알려지게 되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나 뉴올리언스의 식민지를 설립했죠. 그래서 거기에 진 만스라고 하는 자가 몬트리올에 호텔 듀를 창립을 했습니다. 1세기 후 100년 후에 그레이 수녀단의 수녀들이 캐나다에 최초로 가정간호 사업을 열었고요. 또 네덜란드의 서인도 회사라고 하는 굉장히 큰 무역회사가 맨하탄 섬의 뉴 암스테르담에 병든 군인들과 회사의 배를 타고 도착한 아메리카 노예들을 위해서 1658년에 작은 병원을 세웠는데 그게 이제 뉴욕 벨브 병원이었어요. 지금은 뉴욕 시청이 그곳에 이제 자리 잡았고 그 벨뷰 병원은 그 앰뷸런스 서비스를 실시를 해서 그게 이제 유명세를 타기는 했지만 병실 자체는 매우 불결하고 비위생적이어서 입원만 하면은 또 다른 질병에 걸리는 어떤 공포의 습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신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미국으로 정착을 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영국의 캐톨릭 구교도들이 메리 섬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코네티컷과 로드 아일랜드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구교도와 신교도들이 더불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됐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인디언 대학살, 기아, 영양불량, 전염병, 임신 합병증 등으로 많은 사상자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그걸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필라델피아 구빈원이라고 1731년에 그때
그 설립이 되었는데 환자, 범죄자, 극빈자를 돌보았어요. 근데 정신질환자는 종종 불결한 지하 감옥과 같은 방에서 족쇄로 묶인 채 감금이 되어서 일반인들은 요금을 내고 방문하면서 구경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동물원처럼 그렇게 했다고 해요. 당시 런던에서 시행된 간호보다는 초기에는 거칠고 이제 미숙했다고 합니다. 1832년까지 콜레라 발생 시기에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일하거나 시신 곁에서 이제 무감각하게 이제 누워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에이미츠버그 자선 수녀단이 개혁의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서 1793년과 1832년 두 차례의 조사 후에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지만 일단 수녀들이 떠난 후에는 계속 상태가 재현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1884년 나이팅게일 간호사인 앨리스 피셔가 도착해서 간호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51년 그 토마스 본드와 필라델피아 의사들이 일반 병원 건립을 원했고 기부금 확보를 위해 노력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의 도움으로 펜실베니아주와 개인 기부자로부터 어떤 지원금을 확보를 해서 펜실베니아 병원이 설립이 되었는데 순수하게 환자 치료를 위해 설립된 최초의 병원이 되면서 정신질환자 역시 질병을 가진 환자 범주에 포함시켰고 이때부터 이제 철저한 선발 심사를 거쳐 간호사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종교적 간호 단체인데 프랑스, 스페인 이주자들과 함께 많은 신부와 수녀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카톨릭 지역사회에 최소한의 간호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어거스틴 수녀단, 어슬린 수녀단, 자선 수녀단이 대표적인 종교적 간호 단체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적인 여성들로서 남북전쟁 중에도 간호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에 에미츠버그 자선 수녀단이 있었는데 1809년 세튼이 설립을 했고 마더 세튼이라고 하는 자가 설립을 했고 1850년에 성 빈센트 폴 자녀 수녀단과 합해지면서 커다란 머리 장식을 한 모자의 푸른색 복장이었고 당시 그들 공동체의 고유 복장을 대신해서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남북전쟁이 1861년에서 1865년에 일어났죠. 미국 내 숙련된 간호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인식되어진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적 사명을 가진 간호 자원봉사자들이 속해 있는 병원, 육군병원, 야전병원에서 간호를 제공했고 남북전쟁 당시 참가한 수녀단은 특히 전염병 간호에 기여한 점이 링컨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일부 지원을 받았지만 많은 병자와 부상자들을 간호하기에는 간호 인력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은 60만 명이 넘었고 대부분 전쟁터에서 이제 사망했고 경환자 같은 경우에는 부적절한 위생 상태에서 조직화되지 않은 의무대에 맡겨졌고 부상당한 사람은 그 당시에는 안티바이오틱스 그러니까 항균제나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폐혈증, 단독, 탄저, 파상풍 같은 합병증으로 고통당했고 또한 병원 시설의 부족으로 호텔, 교회, 학교, 수용소, 기타 공공건물 등이 병원으로 이제 이용을 했죠. 임시로 천막을 쳐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환자 후송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전쟁이라는 것이 이제 이러한 상황을 일으켜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일으키죠. 전쟁이 들것으로 이용되거나
느린 마차로 울퉁불퉁한 길을 오랜 시간 가면서 통증을 가중시켰고 그 도중에 죽은 환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열차와 선박을 이용해서 이제 환자를 후송하게 되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은 1, 2차 세계대전이 미국 간호에 미친 영향을 보면 이 영향으로 의학적 발달을 가속화시키게 되었다라는 거, 간호사의 수요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국민들과 의회, 행정부 또는 많은 민간기금 단체들은 전시의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필요성은 평시에 꾸준한 계획과 투자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인지하고 이 일의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전쟁에 참여한 모든 나라가 간호와 보건 서비스 대상이었기 때문에 간호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죠. 스텔라 구스트레이라는 자가 간호위원회의 필요성을 국제연맹에 강조했고 결과적으로 국방간호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Nursing Council for Nation Defense. 이 위원회는 국가의 등록 간호사 증가 계획과 국방에 관한 간호와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 규정을 했습니다. 많은 졸업 간호사들이 일반 병원과 의료기관에서 빠져나와서 육군과 해군에 참여함에 따라서 인력 수급이 문제가 되었죠. 스튜어트가 의장으로 임명된 교육정책 및 자원위원회 Committee on Education, Politics and Resources에서 이 문제를 토의했고 재정 지원을 통해서 간호 학교를 보조하고 간호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엄청난 그 간호와 보건 서비스가 향상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2절 간호교육의 발전 과정. 미국의 간호 발달은 전 세계 현대 간호 사업에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영국의 간호는 현대 간호 사업의 모체가 되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갈등의 역사를 지닌 반면에 미국은 역사적인 기반 없이도 과감한 시도와 도전을 통해 식민지 미국 내에 세워진 다양한 형태의 병원과 간호 상황에서 간호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개척 정신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현대 간호 사업이 발전하게 된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인이 지닌 창의력과 개척 정신으로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서 놀라운 과학 발전을 가져왔으며 여성의 지위가 높아서 간호사업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터넷, 컴퓨터가 미국에 의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고 두 번째 AI로 인해서 또다시 미국이 세계를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세계의 10대 기업이 지금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력과 개척 정신으로 거기에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이나 뭐 그때나 똑같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 기술교육이나 실업교육 분야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의 연구제도를 열어서 전문 직업 부분의 발전 동기와 학위 과정을 열어주었다라는 거. 셋째, 20세기의 과학과 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간호사업의 향상과 간호교육의 개혁은 미국의 간호 발전에 기여했다라는 점. 넷째, 외국 여러 나라로부터 온 이주민과 흑인 간호사들을 잘 수용해서 간호 본래 정신으로 화합하고 협력했다라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섯째, 정부나 일반 사회단체들이 경제적 후원을 해주어서 간호교육의 질적인 혁신을 가져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현대 간호의 개관을 보면 미국의 간호가 단기간에 현대 간호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 과정을 시대별로 보면 1900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는 비약적인 산업의 발달이에요. 미국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후생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이 급증하면서 간호인력의 증가를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주 정부와 단체들이 병원을 설립하고 필요한 인력을 단기간에 양성하면서 양적인 증가가 간호의 질적 정화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증가하면 질적인 그 증가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간호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호단체를 통한 실태 조사로 간호학교의 정비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국의 간호 역사를 고찰해 볼 때 간호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교육개혁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죠. 또한 간호교육상의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후원단체들의 재정 지원이 따랐고 간호단체들이 매우 활발하게 창의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록펠러 재단, 록펠러 파운데이션, 유명한 그 록펠러 재단 있죠. 지금도 있잖아요. 석유로 부를 쌓은 그러한 세계적인 부호죠. 예일대학교하고 반터필드 대학교에 각각 100만 불씩 기금을 통해서 간호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간호사들이 제시하는 안을 실시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재단에서 장기적인 목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서 오늘날 미국 간호사업 발전에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미국 간호교육의 질적 혁신을 위한 여러 재단의 지원으로 간호 지도자들과 간호단체들이 노력한 결과 미래 미국의 간호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해 가려는 시도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에스더 루셀 브라운. 그래서 브라운을 기억을 하세요. 브라운은 1948년에 금세기 후반기 미국 간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Nursing for Future, 미래 간호라는 브라운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이를 통해서 방향성 있는 간호 발전의 틀을 마련했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둘째, 새로운 간호 발전 방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호단체의 지도체계가 결성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모아서 1952년에 미국 간호교육연맹과 NLNE하고 미국 보건간호사회 NOPHN, 미국 대학간호교육회 아직도 있어요. 이 세 단체가 특수한 설립 목표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합동해서 미국 간호연맹을 탄생시켰습니다. 따라서 오늘까지도 미국의 간호단체는 미국 간호협회와 미국 간호연맹으로 형성되어서 미국 간호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간호교육연맹, 미국 보건간호사회, 미국 대학 간호교육회가 아직도 있어요. 근데 여기를 그 스탠다드를 통해서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미국의 National League for Nursing을 탄생시켰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간호협회면은 간호사들만 가입을 하죠. 미국의 간호협회는 American Nurses Association은 ANA는 미국 간호사들만 가입하는 단체인데 미국 간호연맹은 아니에요. 개인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간호연맹은 어마어마한 지금 단체가 되었습니다. 이 미국 간호협회하고 미국 간호연맹은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떠돌아 다닐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단체입니다. 너무 부러워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국 간호연맹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미국 간호 지도자들과 간호 단체들이 노력한 결과 이러한 두 가지 큰 틀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런 거로 인해서 미국이 세계 간호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국민들과 의회, 행정부 또는 많은 민간기금 단체들은 전시의 간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은 평시에 꾸준한 계획과 투자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인지하고 이 일의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간호사 자신들이 지도력과 단결로 정부와 국민들의 어떤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을 다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942년 간호교육을 위한 특별기금이 미국 연방정부 예산으로 의회에서 통과되었어요. 오하이오주 출신 여성 의원인 프랜시스 페인 볼턴, 그래서 볼턴 부인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는 거. 그래서 우리 간호사들도 정치에 많이 참여를 해야 돼요. 시의원, 구의원, 지금 또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제 간호사들이 있었으니까 간호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그 결과 1943년에 볼턴 액트, 볼턴 법령이 마련되었다라는 거. 첫 번째 예산으로 1억 7,500만 달러가 간호교육기관 확장, 간호사의 재교육, 간호교육자 양성, 전시를 위한 단기 훈련 간호사 교육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 이를 위한 운영체로서 국무성 안에 간호교육부를 두었고 1942년 리온이 초대 부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회와 행정부의 결단으로 민간 연구기금 단체들과 간호단체들도 자극이 되어서 1955년에 미국 간호협회 산하의 간호연구 기금을 위한 단체 American Nurses Foundation이 조직이 되어서 1971년까지 59명에게 연간 3,500달러의 연구비를 1년에서 2년간씩 지원해 주었고 이 재단은 계속 활발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단체, 록펠러, 그 다음에 카네기는 이제 철강왕이죠. 이러한 단체들의 활발한 재정 지원은 국가적인 면에서 연구 목표를 세우고 행하는 장기 계획 연구에 박차를 가해 주었습니다. 1965년 Toward Quality Nursing, 이거는 이제 어떤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그 보고서거든요. 1970년대를 위한 연구의 결론이 보고되었고 미국 간호협회에서는 간호교육의 장기 계획을 위한 포지션 페이퍼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의 모든 교육은 고등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육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미국 간호협회 ANA의 입장이라는 요지죠. 미국에서는 1909년부터 대학과정으로 정규 간호교육 과정 Basic Nursing Education 코र्스가 이미 실시되었는데 60년간의 꾸준한 발전을 거쳐서 이러한 포지션 페이퍼를 이제 선포하게 된 것이죠. 전국적으로 타당성 있게 수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확고한 방침을 세운다는 점에서 교육을 위한 일관성 있고 끈질긴 움직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71년에는 간호사의 특수 분야 훈련을 위한 법, Nurse Training Act가 통과되는 동시에 600만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비는 오늘날 미국에서 점차 활발해진 간호연구 전문가, 간호임상 전문가, Nurse Clinician, 간호개업 전문가, 개업을 할 수가 있죠. Nurse Practitioner 등의 전문 분야 배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간호교육의 계속적인 발전은 특히 학술면에서 많은 성과를 가져와서 대부분의 교육
대학병원 간호행정 및 업무 지도자인 감독급 간호사까지도 석사학위 정도의 학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특이할 만한 변화를 보면 4년제 정규대학 과정이 꾸준히 증가를 보이는 반면에 3년제 병원 병설 간호학교는 감소하고 2년제 초급 대학 과정 Degree Program of Junior College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널싱 컬리지라고 하면 일단 4년제죠. 근데 미국은 4년제하고 2년제가 있어요. 그래서 1952년 이래 급진적인 초급 대학 과정의 신설 증가로 1973년에는 574개 과정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간호사 수급을 위한 장기 계획에 의해서 1970년대까지 초급 대학 졸업생을 44.5% 증가하려는 방침에 부합이 되고 또한 그렇게 도달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수급 면에서뿐만 아니라 간호교육에 대한 철학과 방법, 제도 등에도 많은 혁신을 가져온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2년에 보고된 1432개의 간호교육기관을 분석한 결과 3년제 교육기관이 288곳, 2년제 준학사학위 과정이 742곳으로 늘어났고 402곳의 학사학위 과정이 있었습니다. 대학원 교육과정을 보면 1980년대에 석박사 개설 학교 수는 250여 개교에 이르고 있어 1960년대 석사 1009명, 박사 11명, 1970년대에 석사 2083명, 박사 41명에서 1980년대에는 석사 5026명, 박사 121명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초창기 간호 교육을 보면 미국 간호에서 혼돈이나 투쟁의 역사 없이 몇십 년 내에 놀라운 간호 발전을 이룬 데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뒷받침되고 있죠. 자, 간호 지도자들의 개척 정신, 헌신적인 노력, 20세기에 이르러 공중보건에 대한 대중의 지식이 향상되었고 유럽의 여러 나라와는 크게 다르게 미국은 의학의 발전이 간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발전 초기에 종교적 단체 활동이 크게 기여했다라는 점. 그 외에 영국이나 독일과 달리 뜻있는 의사들과 의사들의 신념, 열성적인 후원이 간호 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간호교육기관을 보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간호교육기관으로는 1860년 독일인 여의사 자크르 제브스카가 보스턴의 뉴 잉글랜드 모자병원 뉴 잉글랜드 Hospital for Women and Children에서 간호사 양성을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어려움에 부딪혀서 이제 중지되었다가 1872년에 다시 시작이 되었고 1861년에는 여의사 앤 프레스톤이 필라델피아 부인병원 Women's Hospital of Philadelphia에서 퀘이커 교도 몇 명에게 간호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가 1872년에 다시 조직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미국 내에 정착하고 자국민의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과 간호 상황이 많이 미숙했지만 미국은 주로 영국의 나이팅게일식 간호교육의 이념과 특징을 수용을 해서 교육 혁신을 통해 현대 간호의 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초기 세상의 나이팅게일식 간호 학교를 보면 자, 병원과 가정에서의 간호 발전은 간호사 훈련 체계의 발달에 있었는데 마침내 간호학교 조직 형성의 시기가 되었죠. 그래서 남북전쟁으로 간호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의 동시에 세 곳의 중요한 간호학교가 출현해 1873년에 간호의 발전을 촉진한 세 개의 유명한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세상의 미국에 있는 나이팅게일식 간호학교는 여러분들이 다 이거는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벨뷰 간호학교,
벨뷰 하스피털 트레이닝 스쿨. 남북전쟁 후 개혁운동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그들의 열정을 병원 발전에 돌렸습니다. 국민보건을 위해서 미스 루이자 리 실러 양의 지휘하에 벨뷰 병원을 후원하던 단체와 협동으로 1872년 뉴욕주 자선 후원협회를 조직하여서 빈민, 고아, 환자의 관심을 가졌죠. 후원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인 회장 미세스 조셉 헙슨이라고 하는 자와 함께 벨뷰 병원을 조사했고 병원의 이제 비참한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 제공자의 자질이 심히 부족한 간호에도 대가를 요구하는 부인들에 의해서 1차적으로 간호가 주어지고 있었으며 일용품도 부족해서 밤에는 또 이제 더 열악했다고 합니다. 이 충격적인 보고를 접한 협회는 병원 개혁을 위해서는 간호의 개선이 필수 요소임을 인지하고 벨뷰 병원에 나이팅게일 원칙에 맞는 간호학교를 세우려는 계획이 착수되었습니다. 의사 와일리, 닥터 길 와일리가 자원을 해서 영국의 나이팅게일식 간호학교를 방문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귀국하여 나이팅게일로부터 간호학교 설립이 유용한 정보로 지지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나이팅게일이 살아 있었죠. 후원에는 간호학생 훈련을 위해서 6병실을 이용할 것과 기금을 증액하는 것에 동의를 했고 바우덴 수녀, 시스터 헬렌 바우덴이 새로운 학교를 맡을 인물로 선출되었고 그는 나이팅게일 체제에 익숙하여서 벨뷰 간호학교를 영국의 성 토마스 나이팅게일 간호학교와 유사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나이팅게일 제도로 알려진 벨뷰 시스템, 벨뷰 제도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벨뷰 간호학교는 1873년 5월에 설립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5명의 학생이 입학을 했고 1년 과정이었고 학생들은 필요시 강의를 받았을 뿐 정규 강의는 없었고 주로 임상실습이었다고 합니다. 과정을 마치고 견습 기간 동안 월 10달러를 받았고 처음에는 학생들의 유니폼이 없었지만 1년 훈련 과정을 마친 후 학교 운영위원회가 표준 유니폼을 결정해서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옥색의 긴 원피스에 흰색 에이프런과 칼라를 하였고 소매 끝에 커플을 하고 흰색 캡을 썼죠. 이곳에서 이자벨 햄튼 롭, 유명한 간호 지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라비나 로이드 노크라고 하죠. 그 다음에 메리 아그네스 스니블리, 그 다음에 제인 에이 딜라노 등 간호교육과 간호사업에 공헌한 간호지도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자, 벨뷰 간호학교의 롭하고 노크, 스니블리, 딜라노는 좀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네티컷 트레이닝 스쿨, 코네티컷 간호학교. 뉴헤븐에 위치한 코네티컷 간호학교는 베이컨 부인과 남편인 의사 베이컨 외에 부유한 자선사업가 찰스 톰슨, 베이컨 부인과 함께 남북전쟁 시 간호사로 봉사했던 베이컨 부인의 두 여동생의 노력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병원으로부터 분리된 조직으로 설립된 이 학교는 4명의 학생으로 1873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학교 출발 시점부터 의사들의 지원이 앞섰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부인 병원에서 훈련받았던 미스 베이아드가 간호학교의 책임자가 되었고 학교는 급속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교 2년째 첫 졸업생들을 개인 가정으로 보냈고 개교 4년째에는 타병원에 간호 감독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1879년 뉴헤븐 간호 매뉴얼이 간호사 의사 양측의 위원회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이제 퍼블리시 출간되었고
이, 이 이슈는, 이 이벤트는, 이 사건은 미국 간호학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포괄적인 교재였다고 합니다. 차후 대학교와 합병하고 록펠러 재단으로부터 100만 불의 기부금을 받아서 계속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학교가 예일 간호대학, 지금의 예일 간호대학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 간호대학으로 가장 유명한 학교가 바로 예일 대학교거든요. 예일 간호대학은 간호사 학장인 구드리치와 독립된 예산을 가진 종합대학에서 단과대학으로 설립된 세계 최초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네티컷 간호학교에서는 자, 예일 간호대학과 이제 구드리치를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 보스턴 간호학교, 뉴 잉글랜드 모자병원에서 간호교육을 시작한 독일인 여의사 자크르제브스카의 주장으로 1860년에 시작되어서 중단되었다가 1872년에 재건되었습니다. 여의사 수잔 디모크가 책임을 맡고 독일의 카이제르베르트 간호 양성소와 같은 형식으로 학교를 조직해서 교육기간은 한 1년으로 하고 실습과 강의를 병행했습니다. 리처드는 뉴 잉글랜드 간호학교의 첫 졸업 간호사로서 보스턴 병원에서 경험을 쌓고 벨뷰 병원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후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와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간호학교를 물려받아 영국식 간호를 연구하면서 나이팅게일과 친교를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간호 교육의 원칙을 보면 미국 내 초창기 간호교육기관이 정착되기까지 겪었던 사건들을 계기로 향후 바람직하고 지속적인 간호교육 발전을 위해서 나이팅게일의 간호 원칙과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유럽의 직업기술 교육 부분의 학위 부여가 인색한 점을 고려하여서 대학 내 간호교육의 진입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마 그 4년제 간호학과가 없는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거기는 3년제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미국의 간호학교에서 이렇게 대학에서 간호교육을 시도한 거에 비해서 유럽은 학위에 인색했다는 거죠. 영국과 함께. 그런 거에 비해서 미국은 굉장한 획기적인 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나이팅게일 간호 원칙에 입각한 미국의 초기 간호 교육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는 값싼 노동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근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미국 간호학교들은 돈 부족, 기금 부족으로 큰 병원에 연관되어 설립되었기 때문에 간호 역사가 병원의 발전사와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병원의 필요에 따라서 교육기간 동안 병원에서 봉사했고 실습이라는 구실로 학생들이 노동을 하게 되자 학교는 급속히 확대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정식 교육은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수년이 지난 후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거죠. 공짜로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간호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금의 후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원칙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둘째, 간호학교가 병원과 관련되어 있어도 행정상으로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장은 간호사여야 하는데 병원과 학교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진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교장은 병원에서는 간호감독으로 일하고 교육의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방법만이 조직적인 간호교육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간호교육의 원칙, 그러니까 나이팅게일 간호 원칙에 입각한 미국의 초기 간호교육 원칙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 간호교육, 대학병원 내에서 간호사 양성소를 대학과 연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간호학생을 대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1897년 텍사스 대학에서 처음 외과와 동등하게 인정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대학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1898년 양성소 소장회의에서 논의를 통해서 대학과 연결시키는 추진으로 여러 대학기관을 조사한 끝에 컬럼비아 대학교 사범대학에 특별 연수과를 설치해서 간호교육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1889년에 이사벨 햄튼 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 대학에 병원관리과를 두었고 1907년 너팅이 처음으로 대학 교수가 되었고 1925년 스튜어트가 간호학과 과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후 많은 간호사들이 병원관리과를 거쳐 나왔고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국제적인 간호지도자 연구기관으로 지금도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1909년에 루이즈 파월의 지도하에 미네소타 학교에 정식으로 4년제 간호학과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대학에서 간호대학 과정을 신설했는데 그중 5년제 혹은 6년제 기간도 있었다고 하죠. 자, 미국의 대학 간호교육에 크게 도움을 준 두 가지 사실 중 첫째는 록펠러 재단에서 1923년에 예일대학교 간호대학 설립을 호언한 일이고 예일 간호대학의 전시는 코네티컷 간호학교죠. 창립 50주년을 계기로 대학과정을 준비하고 구드리치를 초대 학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둘째는 프랜시스 페인 볼턴 부인의 후원으로 세워진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내에 생긴 간호대학인데 그때 캐롤린 그레이가 초대 학장에 취임했으며 많은 간호 지도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분야별 간호 발전. 첫 번째가 이제 보건간호예요. 미국의 Public Health Nursing 보건간호 사업은 뉴욕에서 종교단체 여존도회가 방문간호사 루트를 도와서 시작한 것이 첫 동기가 되었고 1886년에는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에 1889년에는 시카고의 방문간호사회가 조직이 되어서 지역적으로 일이 수행되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지역사회 간호는 1893년 릴리언 와일드가 헨리가 집단 불학을 조직하여서 가난한 환자들을 간호하고 그들 생활 주변의 위생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 문제들까지 도와주면서 방문 간호를 대중하게 계몽시킴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에 전국적으로 디스트릭트 헬스 센터, 지역보건소예요. 이 센터가 세워지면서 지역 내 학교 보건을 비롯한 일체의 보건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운영 관리는 지역보건 행정 담당 부서의 관리하에 보건간호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수행했고 의사들은 필요시에 협조하는 촉탁의 형식이었습니다. 1912년 미국 보건간호사회가 조직이 되었고 1909년부터 방문간호지로 발간하던 잡지를 미국 보건간호사회 기관지로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간호라고 해서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9세기 말까지도 정신병자는 환자라기보다는 죄수와 같은 대우를 받았죠. 1880년 처음으로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에서 여자 보호자를 채용하고 친절한 간호를 실시했습니다. 자, 도로시아 딕스
딕스는 뉴 잉글랜드 사람으로 병원과 형무소의 개혁자로 알려졌고 정신병원 업무에 치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개혁은 대중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함을 깨닫고 실정을 상세히 파악해서 진술서를 작성해서 공개 강연도 하고 입법위원들을 방문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1840년부터 40년간 이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